정부가 내년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 기사들이 늘면서 시멘트와 항만 물류는 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유와 철강 분야는 여전히 피해가 커 정부가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미 포병 훈련을 빌미로 이틀 연속 해상 완충구역으로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사합의 위반으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지자체가 조금씩 완화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라는 잇따른 민원 때문인데 스쿨존 제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오른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후에 귀국합니다. 우승 후보로 꼽혔던 스페인은 16강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프리카의 복병 모로코에 패했습니다.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전 상임이사가 승진과 전보 등의 대가로 직원들에게 수억 원의 뒷돈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이카는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도 이런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들이 자기 조합원을 채용하라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건설 현장에 만연합니다. 정부가 엄단 의지를 보였지만 막상 채용 강요로 부과된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당분간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절기상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인 오늘 아침까지 일부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 건조주의보가 건조경보로 강화된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위험이 한층 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내년 1월 말쯤 가능할 것 같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관련 지표 등 요건이 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내년 봄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봤던 정부의 기류가 조금은 변한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강진원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요건만 된다면 마스크를 빨리 벗고 싶다는 게 자신을 포함해 모두의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구체적인 해제 시점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 내년 1월 말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지표들이 이렇게 간다면 한 1월 말쯤 그런 좀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 겨울철 재유행이 잦아드는 내년 3월 정도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시간표를 앞당긴 겁니다. 일부 지자체는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요구가 잇따르자 절충안을 고민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내년 1월 말쯤이면 국민 대부분이 면역력을 갖출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 면역과 인공 면역이 합쳐지면 거의 대부분이 면역을 가지게 되는 때가 1월 말이면 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방역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스크를 벗어도 될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는 15일 토론회를 열어 의료진 등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 뒤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후의 보루인 실내 마스크를 벗는 건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YTN 강준호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와 항만 출하량은 회복세지만 정유나 철강 등 분야는 여전히 피해가 큽니다. 정부는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이번 주라도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 전국의 항만 물동량과 시멘트 출하량은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유와 철강, 석유화학업계는 여전히 살얼음 판입니다. 안타깝게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군용 탱크로리로 긴급 물량을 실어 나르고 있지만 휘발유나 경유 재고가 부족한 품절주 요소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업계는 제품을 쌓아둘 공간이 이미 포화 상태여서 당장 이번 주말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상황입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지금 가동률을 이번 주 초부터 지금 줄이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말이면 많은 회사에서 지금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강업계도 이번 주 후반부터 원부자재 수급 차질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12일간 주요 5개 업종 제품 출하 차질 규모는 3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처럼 피해가 누적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와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위기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주 중에라도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완료하였습니다. 업무 미복 기자들에 대한 현장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송을 재개하지 않은 업체나 화물차주가 특정되는 즉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강요 여부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본부를 상대로 3차례 현장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와의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업무 복귀가 먼저 이루어져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양측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해 총파업 총력 투쟁을 벌였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가 큰 곳들이 대거 불참하며 힘은 약해진 모습인데 정부의 강경 대응에 노조도 동조 파업을 이어가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이 전국 15개 거점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2주 가까이 계속된 화물연대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노조와 서비스 연맹 등도 동참했습니다. 폭력으로, 폭압으로, 협박으로 화물 노동자들을 이렇게 짓밟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정부에 대항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이번 총파업으로 부산, 울산, 경남과 수도권 일부 건설 현장은 레미콘 부족의 건설 기계까지 멈추며 공사가 아예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철도와 지하철 노조에 이어 현대제철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차 노조가 빠졌고 현대중공업 조선소 3사 노조도 파업 연기로 방향을 트는 등 주력 부대들이 빠지면서 당초보다 동력이 약화한 모습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확대 방침 등 강경 기조에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화물연대를 악마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조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민폐노총 등 막말을 일삼는 정부와 국토부 장관이 자초한 것입니다. 동조 파업과 지원 집회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에도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고 택배와 온라인 배송 종사자들이 모인 민주노총 서비스 사업노조도 12일 동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없는 투쟁이라도 만들어 맞서겠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노정의 강대강 대치의 해결책이 국회에서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정부 외에 화물연대를 향해서도 협상장에 나오라고 요청한 겁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매도해서는 해법이 안 나옵니다. 화물연대도 지금과 같은 원안 고수의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해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다만 거대 야당의 중재에도 정부는 법과 원칙 대응에서 물러설 뜻이 없고
이달 나오는 정부의 노동개혁안과 야권이 추진하는 노동관련법 개정안들을 놓고도 분쟁이 예상돼 노정관계는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북한이 한미포병 훈련을 빌미로 그제에 이어서 어제 이틀 연속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방사포를 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합의 위반으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엄중 경고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최도희 기자입니다. 북한군은 어제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6시 이후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동해상으로 방사포 100여 발을 쐈습니다. 탄착 지점은 북방 한계선 이북 동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파악됐는데 해상 완충구역으로의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북한군은 포사격 감행 이유에 대해 한미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군은 우리 군이 파악한 100여 발과는 달리 자신들은 방사포탄 82발을 연 8시간 30분에 걸쳐 해상으로 사격했다며 적들의 계획된 음흉한 도발 기도에 대한 경고성 군사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적 측이 자극적인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자신들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그제도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방사포 130여 발을 쏘며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뒤 한미연합 포병훈련 탓을 했습니다. 북측의 이딴 도발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대남 적개심 고조에 따른 맞대응 성격이 상당히 이제 내포되어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강대강 대응을 하겠다는 그 기조를 유지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북측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포병훈련은 9.19 군사합의에 어긋나지 않는 정상적 훈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북측이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해상 포사격을 반복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합의 위반으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축구대표팀 벤투호의 월드컵 도전은 16강에서 멈췄지만 수확도 있습니다. 생애 첫 월드컵 무대를 겁없이 누빈 젊은 선수들의 활약은 4년 뒤 대회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규성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명실상부 최고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첫 경기 16분만 뛰고도 빼어난 외모로 주목받더니 두 번째 경기 깜짝 선발로 나와 우리 선수 첫 멀티골 기록까지 써냈습니다. 지난해 처음 뽑힐 때만 해도 황의조 백업 정도로 여겨졌지만 처음에 보고 좀 많이 좀 당황하고 저는 오늘 뽑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 명단 보고 축하 인사가 너무 많이 오고 이제 처음에는 어벙벙했는데 K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물오른기량을 국제무대에서도 과시하며 생애 첫 월드컵의 주인공으로 섰습니다. 골든보이 이강인은 오랜 마음고생을 털어냈습니다. 1년 반 동안 벤투 감독 부름을 받지 못해 A매치에 나서지 못했지만 스페인 리그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바탕으로 최종 명단 막차를 탔고 본선 4경기 전부 출전해 종횡무진 상대 진영을 흔들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 백승호는 단 한 차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과 16강전 교체 출전해 대포알 같은 왼발 슈팅으로 월드컵 데뷔골을 작성하기까지 11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세계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않았다는 위안을 줬습니다. 백승호 선수의 이 골은 난이도도 그렇고 과정 완성도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번 대회를 또 잘 포장할 수 있는, 수놓을 수 있는 멋진 골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여정은 꿈꿨던 첫 원정 8강 문턱에서 멈춰섰지만 젊은 선수들의 당찬 활약에 한국 축구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YTN 조성.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오른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과 세르지오 코스타 수석 코치, 주장 손흥민을 포함한 선수 10명은 도하에서 직항편으로, 코치 5명과 선수 14명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귀국 직후에는 인천공항에서 약식으로 귀국 환영 행사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축구대표팀 벤투호를 내일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오찬을 함께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이번 오찬 회동에 벤투 감독과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선수단 대부분이 참석할 예정이고 단장인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이용수 부회장도 동석한다고 전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에서 첫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모로코는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 경기장에서 열린 스페인과의 16강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스페인은 승부차기에 나선 3명의 키커가 잇따라 모두 실축하며 승부차기에서 모로코에 3대0으로 완패했습니다. 모로코가 월드컵 8강에 오른 것은 모로코 축구 역사상 처음입니다. 스페인은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승부차기에서만 4번 패배한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포르투갈이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호날두를 대신해 선발로 나선 곤살로 하무스의 대회 첫 해트트릭 활약을 앞세워 스위스를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포르투갈은 16강전에서 스위스에 6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3골과 도움 1개를 기록한 하무스의 완벽한 활약에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평점 10점 만점을 줬습니다.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호날두는 5대1로 앞선 후반 29분에 교체 투입됐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전 상임이사가 승진과 전보 등을 대가로 직원들에게 수억 원의 뒷돈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이카는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도 이런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내부 감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인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상임이사로 취임했습니다. 당시 이사장을 대신해 사실상 인사와 계약 업무에 전권을 행사했는데 이를 이용해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의 근무평가를 조작해 승진시켜주고 원하는 해외 사무소에 발령시켜주는 등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겁니다. 임원 선임 과정에도 개입했습니다. 돈을 건넨 대학 교수 B씨를 코이카 임원으로 낙점하기 위해 지인들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해 높은 점수를 준 겁니다. 또 대학 선배를 자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돈을 건넨 외부 업체에는 내부 사업 정보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A씨가 임직원 등 22명으로부터 받은 돈만 모두 4억 원에 이릅니다. 관련 사실을 파악한 감사원은 A씨와 임직원 1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수사 요청은 공공기관 임원의 뇌물수수 등 공공기관의 그 구조적 비리를 밝혀서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간의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서 해당 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코이카는 당시 자체 감사에서 임직원들이 뇌물을 건넨 게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실제 빚을 갚지 못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감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사청탁 등을 밝혀내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한 자체 감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그런데 최근 자치단체마다 제한 속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홍천 외곽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도로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속도 표지판에 가림막을 쳐놨습니다.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40km로 올리며 표지판 교체 공사 중입니다. 이유는 쏟아지는 민원 때문.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았습니다. 하루 평균 50건, 지난 8달 동안 과태료 납부 대상 차량은 12,000대에 이릅니다. 학교가 있는지를 잘 못 보나 봐요. 일단 갑자기 이제 급브레이크 잡아도 사진이 찍히고 아마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에 차이를 두는 곳도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앞으로 왕복 6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스쿨존이라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죠. 그런데 이 도로폭이 워낙 넓어서인지 매달 과속에 단속되는 차량이 700에서 800건에 이릅니다.
자치경찰이 조정에 나섰습니다. 등하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시속 30km, 나머지 시간인 밤부터 새벽, 주말 휴일은 시속 50km입니다. 시범 운영 후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는 게 정책 변경 이유입니다. 무인 속도 단속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린이 안전과 주민 편의를 모두 고려한 균형을 맞춘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법 개정과 정책 도입 취지가 어린이 보행 안전과 사고 예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별로 혹은 일선 경찰서 단위로 교통안전심의회나 자치경찰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열고 있습니다. 목적은 대부분 스쿨존 제한 속도 상향입니다. 과도한 규제냐, 꼭 필요한 안전대책이냐. 학교 앞 30km 표지판과 무인 단속 카메라를 둘러싼 논란은 2년이 넘도록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노동조합들이 자기 조합원을 채용하라면서 불법의 폭력까지 동원해 각종 다툼을 벌이는 일이 건설 현장에 만연합니다. 정부는 엄단 의지를 보였는데 막상 채용 강요로 부과된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최근에 나와서 당분간 현장에선 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인천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순조로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워 크레인 모두 7대가 투입된 현장인데 이렇게 한 대만 작업을 중단해 있습니다. 밤낮으로는 노동조합원들의 집회도 벌어집니다. 현장에 들어간 타워 크레인 임대업체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4대를, 한국노총 조합원의 3대를 맡기기로 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썼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장비 임대사랑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5대를 달라고 민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저는 지금 아직까지도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민주노총 쪽에서 5대를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타워 크레인을 점거했고 임대업체가 들어간 다른 현장까지 작업을 일주일 넘게 중단했습니다. 타워 기사가 타워를 가동하기 전까지 한 대씩 넣어줬죠. 1억 5천 잡으면 돼요. 이 같은 건설 현장 채용 강요 경쟁은 곳곳 만연한 실정입니다. 양대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신고한 집회 건수가 올해 10월까지만 1,200건이 넘고 불법 점거나 파업, 심지어는 폭행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고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막겠다며 TF를 꾸리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채용절차법에서 정한 채용 강요 행위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채용 강요와 관련해 다른 시각의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다른 노조 조합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상대 임대회사가 맡은 현장 3군데에서 파업을 하고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카타기로 잘라서 올라와서 하다못해 이제 타워 크레인 시동 걸 때 키가 있는데 키도 빼고 그 와중에 폭행도 일어나고. 고용노동부도 채용 강요 행위를 인정하고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불복으로 열린 재판에서 대전지방법원은 과태료 부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용절차법은 법령 위반한 채용 강요를 금지하지만 조합원 채용 요구 자체는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해당 결정 이후로 6개월 정도 잦아들었던 대전 충청 지역 채용 강요는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수파에 해당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런 사례들이 직접 고용 위한 정당한 쟁의 행위라며 채용절차법 적용이 어불성설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노조는 오히려 다수 노조가 기득권을 이용해 노조가 다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해치고 있다고 맞섭니다. 고용부는 다른 법원에선 이겨왔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단속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1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월드컵 관련 소식입니다. 이제 16강전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의 도전도 함께 마감이 됐지만 다들 잘했다며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인데요.
이제 신문들이 우리 선수들의 남은 여정을 정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신문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위쪽에 한겨레 신문은 과정을 보는 즐거움이라면서 벤투호의 4년을 정리했고요. 아래쪽에 동아일보는 4년 뒤가 더 기대된다면서 앞으로의 희망이 담긴 기사를 썼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 내용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신문은 4년 3개월 동안 벤투 감독이 했던 말을 몇 가지 전하면서 선수들에게 결과를 내라고 압박하기보다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데 대한 믿음을 실어줬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선수들은 경기를 앞두고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크다면서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에 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벤투호의 노력은 월드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한 축구팬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축구를 보면서 우리 팀이 지는 걸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못하면서 지는 걸 싫어하는 거였다라면서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은 잘하고 졌기 때문에 절대 죄송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벤투호가 거둔 가장 큰 성공은 16강 진출이라기보다는 과정을 보는 즐거움을 일깨워준 거라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4년 뒤가 더 기대된다면서 주요 선수들의 사진과 또 나이를 함께 싣고 있었는데요. 김민재, 황희찬 26, 백승호 25, 조규성 24, 이강인 21. 4년 뒤에 북중미 월드컵에서 큰 이변이 없다면 우리 축구대표팀의 중심이 될 선수들의 나이인데요. 일부 선수들은 지금 해외 진출 또는 더 큰 팀으로의 이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보다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4년 뒤면 34이 되는 손흥민 선수 역시도 대표팀이 필요로 할 때까지 한 몸 바쳐 뛸 생각이 있다라면서 다음 월드컵에 다시 도전하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조금 더 완성된 우리 대표팀 4년 뒤에 볼 수 있을지 그 모습이 기대됩니다. 네, 또 이번 월드컵에서 정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인데요. 다음 기사를 보면 비슷한 제목이 있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임기라고 제목이 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이번 16강은 이전 두 번의 진출 때와는 조금 결이 달랐다면서 그 비결로 벤투호에 대한 믿음을 꼽았습니다. 네. 지금 기사 중앙 확대되는 모습 보면은 역대 대표팀 감독의 재임 기간이 쭉 정리가 돼 있는데요. 가장 짧은 때는 딕 아드보카트 감독 9개월부터 저는 거시 히딩크 감독도 좀 오래 맡은 줄 알았는데 19개월 정도 맡았었고요. 네. 대개 1, 2년 정도 짧게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벤투 감독은 52개월, 역대 최장수 재임 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우리 축구에는 다소 낯설다고 할 수 있는 빌드업 축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벤투 감독도 고집을 꺾지 않았고요. 또 축구협회도 믿음을 계속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지성 해설위원도 우리가 그동안에는 늘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월드컵을 맞이했다면서 이번에는 4년을 차분히 기다리며 그 감독의 철학이 접목될 수 있도록 한 게 중요했다고 말을 했고요. 또 기사는 우리를 이긴 브라질의 치치 감독도 6년, 지난 대회 우승국이자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인 프랑스의 디디에 데샹 감독도 10년 동안 팀을 이끌고 있다면서 감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벤투 감독이 물러나고 새로운 감독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될 텐데 다음 월드컵을 어떻게 준비하게 될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편 동아일보에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2개 대회 연속 16강 진출에 성공한 일본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도 실려 있었는데요. 우리와는 사뭇 다른 역습 중심의 전략을 짠 모리아스 감독은 일본다운 축구를 정립해달라라는 요구에 잘 응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 일본 축구협회가 재계약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선 2년 동안 재계약을 한 후 성과에 따라서 다음 월드컵까지 2년 더 연장하는 2+2 옵션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재계약이 성사될지 또 그럴 경우에 일본 축구대표팀이 얼마나 더 강해질지에도 역시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제주도와 세종시가 시작한 일회용컵 보증금지에 요즘에 논란이 많습니다. 사진을 보니까요, 이 보이콧을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사진에는 제주의 한 커피 전문점에 놓인 일회용컵 보증금지에 보이콧 안내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네.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형평성이 없고 고객에게 보증금을 전가한다라는 이유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제주와 세종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일부터 시행됐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제주에서 보이콧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체 3,300여 개 커피 전문점 중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인 전국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매장은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프랜차이즈이긴 하지만 저렴하고 인력을 적게 쓰는 매장이어서 바코드를 붙이거나 컵을 보관하는 등의 업무가 추가되는 걸 힘겨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지만 프랜차이즈는 아닌 대형 매장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보증금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몰릴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컵을 받은 곳에만 반납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이콧에 대해서 제주도 관계자는 카페 내에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거나 공공 반납처를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고요. 환경부 관계자는 제주와 세종 지역의 종합적인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당연히 환경 보호를 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겠지만 실효성이나 형평성 논란은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민원실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해서 찬반 논란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17년 경기 양평을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오부터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에게 휴식을 주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해왔습니다. 네. 최근에 대구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려다가 시범 시행 후 10월에 운영 여부를 결정하자라는 쪽으로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 공무원 노조 대구 지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도입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노조 측은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적고 무인 민원 발급기도 있기 때문에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쉬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한꺼번에 쉬어서는 안 된다면서 교대 근무나 유연 근무 등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편을 겪은 주민들이 욕설을 하거나 악성 민원을 넣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업무 만족도가 올라갔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과 인천 등 점심시간에 직장인 민원이 몰리는 지역의 경우에는 아직 도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요. 12월 달에 신용카드보다 현금 사용이 유리하다. 소득공제 관련 얘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이 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이번 달 중에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연말정산에 필수적이다라고 했는데요. 최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달 안으로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입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중에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월세 거주지로 변경해야 연 750만 원 한도까지 최대 12%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역시도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12월에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이미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한도폭이 넓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밖에도 문화생활 지출, 또 기부금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함께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제목을 보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12월 달이 다른 달에 비해서 공제 비중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못 챙긴 부분 챙기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기사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본토의 군사기지에 대한 연이은 공격으로 확전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선 불안한 소강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동부 지역 최전선을 방문해 돈바스의 러시아 점령지는 물론 크림반도의 탈환까지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맞아 돈바스의 최전선 도시 슬라비안스크를 방문했습니다. 동남쪽으로 40km만 가면 러시아가 몇 달째 화력을 퍼붓고 있는 바흐무트가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곳에서 병사들을 격려하는 영상을 텔레그램에 올렸습니다. 지난 2월 침공 직후부터 러시아가 점령 중인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는 물론 2014년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까지 되찾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군병원을 방문해 부상자들을 위로하고 쾌유를 빌었습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각각 60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러시아 본토의 군사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확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경계태세를 특별히 강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공습 능력이 이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Так, насправді запаси високоточного ракетного озброєння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вже підходять до завершення. Вони вже давно ввійшли в критичний мінімум. Проте, як ми бачимо, вони вирішили йти до кінця, тобто до нуля. 실제로 러시아는 본토 군사시설이 공격받은 직후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70여 발을 쐈지만 이렇다 할 타격을 주진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발칸반도 서쪽에 위치한 6개 나라의 EU 가입을 보장하며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각 6일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에서 EU 27개 회원국과 알바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 서부 발칸 6개 나라 정상이 참여한 EU 서부 발칸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샤를 미셸 EU 이사회 상임의장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EU 내에서 서부 발칸과 함께 안전하고 더 번영할 것이라며 우리는 EU 가입 협상 진전을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지구로 돌아오는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오리온이 현재 시각 11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부근 태평양에 입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6일 발사된 달 탐사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달 궤도에 진입해 5일간 비행한 뒤 지구로 돌아오는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리온은 과거 아폴로 12호와 14호가 달에 착륙했던 궤도를 통과했고 달 표면에서 100km 이내로 근접 비행했습니다. 달 표면을 돌아 나오면서 달의 중력을 이용해 지구로 날아오는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Artemis 1 has had extraordinary success and has completed a series of history-making events. 오리온이 지구로 돌아오는 날짜는 현지 시간 11일, 우리 시간으로 12일 새벽 2시쯤입니다. 오리온은 음속의 30배가 넘는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한 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부근 바다에 낙하산을 펴고 입수할 예정입니다. In terms of priorities 2 and 4, and then priority 3, retrieving the spacecraft, we will again achieve that on entry and splashdown and recovery day. 오리온은 우주 비행사를 다시 달에 보내기 위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임무로 이번에는 사람과 비슷하게 만든 마네킹이 탑승했습니다. 이번 성과를 토대로 2024년에는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달 궤도를 비행하는 아르테미스 2단계에 나서고 2026년쯤에는 여성 우주 비행사를 처음으로 달의 남극에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 3단계에 착수합니다. 이를 통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주 비행사가 상주할 수 있는 달 기지와 우주 정거장을 건설해 달 자원을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화성에 우주 비행사를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절기 대설인 오늘은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또 어제보다 3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현재 중부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나 1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전 한때 충청과 전북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어제 같은 시각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4도, 대전 0.4도, 부산은 4.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8도, 대전과 대구 10도, 광주는 11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기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 말쯤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이달 말 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전문가들이 그런 지표들이 이렇게 간다면 한 1월 말쯤 그런 좀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현 단계에서 좀 일종의 조금 선제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정도 단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되게 처음에는 그런 날짜를 이제 겨울이 지나가는 한 3월쯤으로 이렇게 좀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잘 지표들이 좀 진전이 되면 조금 더 좀 일찍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건 정말 작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주 중에라도 선제적인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양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계속되면서 다른 업종의 피해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였고 재고 부족 주유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서는 장기간 누적된 출하 차질이 이번 주부터는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국가 핵심 산업 및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에 대해서 면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의 첫 국빈인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만찬 장소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선택했습니다. 청와대를 나온 이후 귀빈 맞이 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영빈관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빈이 머물 숙박시설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환하게 불이 밝혀진 청와대 영빈관. 용산 시대를 연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빈 만찬을 개최한 장소는 이곳이었습니다. 양국은 한 배를 타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향해 희망찬 항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배. 양국 강력뿐 아니라 정재계, 문화계, 스포츠계 인사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애초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만찬 장소였던 국립중앙박물관 홀을 쓰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국빈 만찬의 격에 맞는 공간을 찾다 결국 영빈관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어 고심하기도 했지만 격식을 갖춘 공간이 마땅치 않다고 본 겁니다. 대통령실은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실용적 공간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이라고 의미 부여했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빈관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면서 국격에 걸맞은 행사를 위해 앞으로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우 낡긴 했지만 지난해 전 정부에서 보수공사를 해 깨끗하게 정비한 상태라며 국가 행사를 치르기에 이만한 장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관람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인 출입 통제는 행사 전후로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영빈관에 국빈을 위한 숙박시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귀빈을 만찬 이후 호텔로 이동하게 하는 건 국격에 맞지 않다면서 미국 백악관의 블레어 하우스나 중국의 조어대처럼 국빈이 머물 공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 편성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내년에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9월 새 영빈관을 짓기로 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878억여 원을 포함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이 전면 철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차기 당대표 자격으로 언급한 수도권과 MZ세대 대표론의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부 당권 주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는데 오늘 출범하는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대규모 모임이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차기 당대표 조건으로 수도권과 MZ세대 대표론을 띄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거를 이기기 위한 일반론뿐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등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도 아니고 수도권 출신이 수도권 선거를 잘할 거라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너무 과민 반응이고 과장되게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정 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아니고 선거 승리 조건이라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내에서는 쓴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국회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원내대표가 왜 이 시점에 그런 말을 해서 전당대회를 왜소하게 만드느냐고 직격했습니다.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도 성에 차지 않는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다천 타천 거명되는 당권 주자를 쭉 나열하고 이렇게 비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것이 내부 디스다. 수도권 MZ세대 대표론과 함께 부상한 한동훈 법무장관 차출설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당장 법무장관 교체 가능성이 적은 데다 곧장 정치에 입문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 바로 나와서 한다는 게 간단치는 않다는 것이 우리 당내의 많은 의견입니다. 민주당은 또 이러고 있대요, 지금.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냐 이러고 이제 공격하겠다고. 당권 도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친윤석열계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민공감이 공식 출범합니다. 친윤계 의원이 주축이 된 국민공감에는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절반 넘게 참여합니다. 당사자들은 공부 모임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책 방향을 논의하는 가운데 당내에선 해임안 대신 탄핵 소추안으로 직행하는 데 부정적인 기류가 읽힙니다. 국민의힘에선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강행하면 예산안 처리가 파행을 빚을 거라고 경고했는데 여야 원내대표에게 공이 넘어온 예산안 논의에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에 대해 당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경로로 당내 의견들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출신 의원들은 박홍근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실효성 없는 탄핵안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 지적을 위해선 해임 건의안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당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도 일부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대부분 해임 건의안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듣고 최종 문책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해임안이나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릴 경우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예산안 협상은 여야 원내대표들 간 담판을 통해 매듭짓게 됐는데 결국 다시 이상민 장관 거취가 뇌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권력기관과 신재생 에너지 예산 등에선 이견을 좁혔지만 지역화폐와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쟁점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양당 원내대표들이 그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래 했습니다. 2+2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서로 보고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그 쟁점을 더 좁혀나가는 노력들을 본격적으로 더 하기로. 여야 모두 정기국회 안에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지만 쟁점 예산에 이상민 장관 변수까지 맞물려 실현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어요. 예, 사실 지난주 미국 노동시장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S&P 500은 4일 연속 하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노동시장 지표가 일단은 예측보다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자면 금리 인상 요인을 만들었다. 노동시장이 좋으면 이제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서 아마 금리를 더 오를 게 아니냐라는 이런 전반적인 기조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깔리면서 주가 하락을 견인하고 있고요. 사실 뭐 이전까지는 산타 랠리가 오지 않을까라고 어떤 희망적인 기대, 아마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지고 파월 의장도 이제 더 이상 아마 자이언트 스텝은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펼치면서 좀 어떻게 보자면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서 산타 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호도 나왔는데 네. 사실 이제 노동 지표 발표 이후에는 좀 그런 기세가 꺾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일단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제는 이제 어떻게 보자면 모건 스탠리라는 세계 3대 투자은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전 세계에서 2% 이상 인력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CEO들이 다른 여러 CEO 기업들도 이제 사실은 내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망들을 인터뷰하고 이런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개진하는데 내년에 이제 흔히 말하는 정리해고라든지 이런 것들 인원 감축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IT 기업들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이런 다른 분야에서 역시 이제 내년에는 좀 인원 감축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반에 따라서 최근 뭐 JP 모건 이런 데서 결국 내년에 주식 전망치,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나 갈지는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결국 내년에 이제 좋은 장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내놓으면서 그냥 보합세든지 오히려 약간 하방 리스크가 있다라는 그런 식의 어떻게 보자면 흔히 말하는 전망치를 내놨거든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갈 거다라는 전망치를 내놨는데 이제 내년 역시 뭐 올해 수준이 아니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시장 전반에 어떤 내년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 아무래도 인원 감축, 수요 감소, 이런 경기 하강들에 대한 우려가 겹치고 전망치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 불확실성이 이제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 국제 유가도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 않나요? 예, 유가는 이제 흔히 말하는 경기 상승과 경기 하락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요. 아무래도 기름을 그러니까 석유를 증산하거나 감산하는 데는 투자나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요 측 요인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내년에 이제 경기가 하강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수요가 늘지 않고 유가가 하락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겠고요. 최근 뭐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전 수준까지 유가가 하락하면서 기름값이 꽤 안정된 것이 아니냐. 근데 뭐 좋은 측면에서 안정된 건 아니고 뭐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경기가 하강할 것이다. 중국 사실 이제 이런 것의 변동성 요인은 사실 중국의 경제인데 네.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빨리 중단하고 이제 경기 부양에 나서기 시작하면은 다시 수요가 오를 거라 이제 뭐 유가가 한 20불 정도까지는 $20까지는 쉽게 오를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중국이 언제 뭐 제로 코로나를 중단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이에 따라 중국의 수요가 원유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예측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자면 내년 경기 하강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수요 위축, 이에 따른 유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이자 부담도 커졌습니다. 네. 4%대로 금리를 낮춘 대출 상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모두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서민 대출이라고 이야기해요. 서민 금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 특정한 소득 요건, 보통 혹은 주택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조금 이런 것을 완화해서 주택 가격만 걸어놓고 주택 가격 9억 원 아래가 되면은 5억 원까지는 빌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정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서민층이 이런 이자 부담 때문에 어렵다는 측면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많은 정책들이 내놨죠. 네. 특히 안심전환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변동금리 대출을 가진 1주택자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금리, 4% 아래 저금리로 갈 수 있는 대출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보금자리 론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6억 아래 그리고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신규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이 대출을 3억 6천만 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대출이었습니다. 적격 대출은 사실은 가장 완화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9억, 5억 기준이 사실 적격 대출이라 그러고 적격 대출 기준이었고 여기에는 이제 소득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완화된 적격 대출 기준을 따르면서 금리는 보금자리론 수준으로 하는 이런 정책을 피겠다라는 그런 방향이고요.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금리 자체가 지금 6%대, 그러니까 적정금리 수준이 기준금리가 3.5%, 3.25%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채권 시장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사정들에 의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금자리론 역시 4점대 후반이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한번 고정되면은 뭐 바뀌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수준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아마 4점대 후반에 보금자리론이 나오지 않을까. 흔히 말 우대 조건은 흔히 말 가장 완화된 적격 대출 기준으로 아마 갈 그런 대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또 정부와 여당이 중도 상환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뭐 실효성과 관련해서 좀 은행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서민금융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서민금융대책은 늘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신용등급 30% 이하라고 이야기하는데 KCB 7등급 이하, 원래 좀 이젠 점수제로 바뀌어가지고 네. 등급제가 약간 다르긴 한데 KCB 7등급 이하라고 하면은 보통 시중은행에서 대출 못 받는 등급이죠. 네. 시중은행, 그러니까 저축은행으로 내려가거나 제휴금융권으로 가야 되는 차주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중도상환 수수료란 것은 이때 뭐 이자가 비용이 너무 높아서 다 갚거나 혹은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 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신용등급이 굉장히 낮은 분들한테 실제로 혜택이 갈 것이냐. 네. 뭐 코로나 프리워커 차주들한테는 이미 좀 혜택이 갈 수는 있겠지만 이 기준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제약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완종 의원도 은행에서 조금 이 기준 제시했지만 이거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를 근데 이제 실제로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중도상환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아무래도 예전보다 높기 때문에 중도상환에서 실제로 혜택을 보려 그러면 이제 다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높게 빌렸는데 모든 것을 다 갚고 부채를 없애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실제로 이런 서민금융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이 많이 든 상황이고 네. 이런 너무 제약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30대 상무와 40대 부사장이 발탁이 되던데요. 이례적인 행보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작년에 사실 이재용 지금 회장이, 그러니까 부회장이 그때 당시 부회장이 이제 사면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보자면 그 흔히 말해 연공제라든지 직급 연한제 같은 것을 개혁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은 뭐 삼성전자 분들 뭐 전화를 해보거나 하시면 알겠지만 다 프로라고 합니다. 차장님이든 부장님이든 프로라고 일단 부르고 네. 그다음에 임원들 체계도 간단하게 해서 지금 뭐 임원 인사 보면은 나오겠지만 상무가 있고 그다음에 부사장입니다. 네. 전무 직급이 없어졌거든요. 상무, 부사장, 사장으로 이렇게 직급을 간단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연봉 계약 자체도 이제 실무 위주로, 그러니까 실적 위주로 평가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글로벌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이라든지 뭐 다른 애플이라든지에 비해서 이제
노동의 경직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사실 유연하고 임금을 많이 받을수록 사실은 그 HR이라고 이야기하죠. 흔히만 인력 관리는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주고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들이 빨리 승진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30대 상무, 지금 37세 임원이 가장 적은 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7세 상무, 45세 부사장, 그리고 여성 사장까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인적 구성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이제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글로벌 경쟁 기업하고 삼성하고 가장 큰 차이로 지적된 것이 그런 인적 자원 관리였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특히나 미국 기업들은 순환이 빠르고 이직이 빠르기 때문에 성과 기준을 평가해서 굉장히 빠른 뭐 흔히 말하는 인적 자원 관리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을 삼성에도 일부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삼성전자 자체에 빠른 성장을 도출하려는 이재용 지금 회장의 어떤 결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재용 회장이 회장 취임 후에 이제 첫 해외 출장지를 떠났는데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찾았습니다.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사실 이재용 회장은 작년에도 아랍에미리트에 갔다 왔습니다. 12월에 그 아랍에미리트 지금 무함마드 대통령이 주재하는 포럼이 보통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네. 포럼에 보통 참여를 하기 때문에 12월에 간다라는 그런 사적인 모임이죠. 이게 뭐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지만 사적인 포럼에 참가해서 의견을 밝히고 어떤 교류를 하는 차원에서 간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 내에서 아랍에미리트에 할 게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에 크나큰 어떤 공헌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역시 최근에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스마트 시티 혹은 뭐 1.7km의 뭐 유례 없는 도시를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아랍에미리트 역시 흔히 말하는 스마트 시티를 지어서 어떻게 보자면 ICT 기반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전 혹은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모든 것들이 연결된 스마트 시티를 지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역시 삼성의 투자 혹은 삼성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 그 아랍에미리트를 찾은 게 아니나 이재용 회장이 사실은 처음 해외 방문이거든요. 회장이 된 이후에 처음 방문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삼성의 미래 먹거리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수주를 위해서 간 것들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통계청이 지난해 생명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지난 50년 동안 기대 수명이 20년이나 증가했다고요. 예, 지금 사실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수명은 세계 2위까지 올라갔고요. 네. 남성들도 한 9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1위하고 격차가 사실 1년 정도밖에 나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성은 아마 86세 정도까지, 남성은 80세 정도까지 늘어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구 차원에서는 기대 수명 차원에서는 굉장히 선진국 중에 선진국으로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것은 우리나라 특유 식습관의 영향도 있고 건강보험제도 아무래도 이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건강보험제도가 잘 돼 있어서 병원에 접근하기도 좋고 흔히 말하는 건강보험의 커버리지가 높아서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치료가 점점 쉬워지고 진단 및 치료가 점점 쉬워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사실 1970년대만 해도 60살, 그러니까 기대 수명 62살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83살까지 83살이죠. 83살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암에 대한 건강 검진 그리고 다양한 이제 각종 중대 질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건강보험 혜택을 주면서 이런 것들이 기대 수명들이 빨리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아니야. 특히 환경 역시 굉장히 청결하게 바뀌었죠. 한 3, 40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환경 기준이라든지 오염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네. 청결한 환경 그리고 흔히 말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선진화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기대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조사 주체가 어딘지에 따라 정반대의 설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 반대가 80%에 달하는 조사도 있는 반면
찬성이 79%에 이른다는 결과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뭐가 맞는 건지 한동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쟁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에 대해서 국민의 80.1%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4일 발표한 설문조사입니다. 응답자의 80%가 노란봉투법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10월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노란봉투법에 반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노동단체인 직장갑질119는 같은 법안에 응답자 79%가 동의했다는 정반대의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응답자의 89.4%, 응답자의 79%가 노조법 2조와 3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YTN 취재 결과 이들 설문조사는 문항 자체에 왜곡의 소지가 있거나 한정된 표본이라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경총 설문의 경우 불법 점거나 폭력 등 불법 쟁의행위를 했을 때도 민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냐고 물었는데 노란봉투법 안에서도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설문 첫머리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하는 조사임을 명시하거나 노란봉투법이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이라는 설명을 누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직장갑질 119 설문은 전체 응답자를 직장인으로만 한정한 데다 노란봉투법 문항 앞에 하청 노동자의 파업 사례, 원청의 갑질, 처우 등을 물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취재진에 언론에 나온 표현을 토대로 질문을 작성해 문항 자체에 왜곡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거나 설문조사를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극단적 결과가 나온 3개의 조사는 모두 온라인 방식이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이 자체 확보한 패널 표본 안에서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돌리기 때문에 전국민 대상 설문조사보다 대표성이 떨어집니다. 온라인 조사 같으면 자원자들로 이루어진 패널에서 뽑았다라면 어떤 편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동일한 시점에 어떤 사안을 놓고 조사한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두 조사 중 하나가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온라인이 아닌 무선전화 자동 응답 방식으로 설문했을 때는 같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조사인대로 반대가 조금 많거나 찬성 반대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YTN은 온라인 조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질문지와 회수된 전체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일부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 10명 중 7, 8명이 찬성하거나 반대했다는 노란봉투법 설문조사 중 어떤 조사가 맞는지는 문항의 주관성과 표본, 조사 방식의 한계로 신뢰도를 확인할 근거가 부족해 판정을 유보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청업체 사고 시 원청에도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게임 사고와 죽음의 외주화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앳된 모습의 청년 영정 뒤를 플래카드를 든 노동자들이 따릅니다. 추모 조형물에 어머니가 목도리를 감아주고 동료 노동자들이 줄지어 헌화합니다. 이곳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노동자 4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김 씨가 숨진 지 4년이 지났지만 비슷한 끼임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경기도 평택에 있는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 자동 멈춤 장치가 없던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죽음의 외주화 역시 그대로입니다. 지난 4일 비락 대구 공장에서 우유 상자를 옮기다 리프트 끼임 사고로 숨진 60대 노동자는 이번에도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발생한 작업장 사고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사례는 186건, 사망자는 2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136명으로 3분의 1을 넘습니다. 200명 넘는 노동자가 숨졌지만 시행 10달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해는 6건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처벌보다는 자율 예방을 강화하는 방식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겨우 걸음마를 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기업의 편만 드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년에 2,400명의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영균 사고와 같은 위험의 외조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대책도 없습니다. 김용균 씨 죽음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원청 기업인 당시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는 무죄, 다른 관계자들에게도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김병숙 사장이 거기가 위험한지 몰랐다는 이유로 사고 책임자에서 빠져나갔잖아요. 저는 몰랐으면 더 강하게 책임을 묻고 책임을 져야 마땅한데. 유가족은 실질적인 경영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항소심 판결을 내려 원청 기업과 경영자들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경종을 울려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어제 오후 3시 59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8살 A모 씨가 몰던 티볼리 승용차가 수로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12살 B군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경북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목재상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층짜리 건물 2동이 불에 타고 합판 등 목재 1.5톤이 소실됐습니다. 미국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김치 결의안이 발의된 가운데 미 의회 건물에서 처음으로 김치를 주제로 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의 뒤를 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된 제프리 의원도 김치 결의안에 이름을 올려 결의안 통과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 하원 의원들이 김치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김치 맛이 낯설지 않습니다. But I'm enjoying kimchi food. It's a wonderful experience. 미국 연방의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김치 관련 행사. 미국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결의안 통과에 힘을 실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지한파인 캐럴린 멀로니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결의안에는 이번에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된 하킴 제프리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And our next speaker of the House, Hakeem Jeffries, has told me he'll be joining us too. So you have a strong group of leadership here in our country supporting the resolution, and we will not stop until we pass it. 12명 공동 발의자에는 한국계 의원 4명도 모두 참여했습니다. 저마다 김치에 얽힌 추억을 떠올리며 김치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When I was growing up in South Korea, to make kimchi together across multiple generations, and I remember growing up making kimchi with my mom, with my grandparents. When we were eating our Korean food, and people asking, "What is that?" Now you can find kimchi in just about every single American supermarket.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뉴욕주가 주 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했지만 연방 의회 차원에서 외국 음식 관련 결의안이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 교체기여서 김치 결의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결의안 통과를 위해 문을 두드릴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 방역 규제를 완화하자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시민들이 의약품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항의 시위 또한 잇따르고 있는데 중국 당국이 조만간 완화된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48시간 이내 받은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 식당 내 식사를 허용하는 등 방역 규제를 완화한 현지 시간 6일 베이징 시내 약국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손님들은 약국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서 감기약과 소염제, 해열제 등이 가득한 약봉지를 약사로부터 넘겨받습니다. 방역 완화로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것을 우려해 의약품 사재기에 나선 것입니다. 所以因为现在本身朝阳区这边疫情也比较严重嘛，所以最好就自己备一点药。
특히 중국 당국의 PCR 검사 축소로 자가 검진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마지막 주 신속 항원 검사 키트 판매량이 3.5배 증가했고 일부에서는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독감 치료제의 경우 최고 240%까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방역 물품이 충분하다며 필요한 양만 사라고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백지 시위 재발을 막기 위한 중국 당국의 경계가 강화된 가운데도 대학생들의 봉쇄 항의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난징 공업대 학생들은 학교 측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 나왔음에도 닷새간 캠퍼스를 봉쇄한다고 발표하자 조기 귀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백지 시위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큰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조만간 중국 전역에 적용될 새로운 방역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 성악가 조수미 씨가 3년 만에 새 음반을 냈습니다. 기존의 소프라노 발성이 아닌 가사 전달이 명확하고 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창법으로 우리 가곡을 불렀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빛이 되어 그대를 비춰라. 현란한 조수미표 기교는 사라지고 대신 감미롭게 귀에 감기는 우리 노래. 지난 2019년 발표한 음반 마더 이후 3년 만의 선택은 가곡입니다. 올해가 그 100주년을 맞고 있고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가곡을 좀 어려워하시고 뭔가 우리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어하시는 거를 제가 항상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수록한 트랙은 전통 가곡이 아니고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만들어진 현대곡들로 주제는 사랑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데니 구 등 각 분야의 최정상급 뮤지션들과 협업해 오케스트라, 재즈, 국악 등 다양한 색을 입혔습니다. 특히 신경 쓴 것은 가사의 전달력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제가 노래하는 발성법이나 이런 것이 이 고유적인 그 소프라노 소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가사가 안 들려요.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가사가 아주 꼼꼼히 다 씹히는 그런 곡이고요. 1994년 영국 레코드사와 계약 당시 보리밭을 고집하고 음반에 한글 표기까지 했을 정도로 가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디바 조수미. 성악가들은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더 많이 불러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K-팝처럼 우리나라 가곡, 우리나라 노래도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23일에는 바리톤 길병민, 해금 연주자 해금 나리 등 이번 앨범에 참여한 아티스트와 함께 콘서트를 여는데 공연 수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전액 기부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절기 대설인 오늘 많은 눈은 아니지만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종일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2.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나 높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8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며 야외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더 심해지겠는데요. 현재 동해안과 전남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 속에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영상 2.2도, 전주 1.4도, 울산 1.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과 대구 10도, 광주는 11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호남과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당분간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충청과 호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